30년간 잘 숨어 살았지? 김명숙. 이제 새 가족까지 다 알았으니 선택해라. 조용히 사라질 거냐? 아니면 이들도 30년 전처럼 만들 거냐? 새벽 3시. 침입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73세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부엌칼을 꼭 쥐고 돌아섰어요. 검은 옷을 입은 65세 남자가 할머니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의 가족 4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남자, 김태일이었어요. 할머니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김태일, 드디어 내가 직접 나타났구나. 할머니의 절규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고등학생 아들 지우를 자신의 뒤로 숨겼고 남편 준호는 골프채를 들고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30년 전 우리 가족을 앗아간 놈이야. 할머니의 고백에 가족들이 경악했습니다. 온순하기만 했던 할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니. 김태일이 할머니가 품에 안고 있는 낡은 상자를 가리켰어요. 그 안에 영수가 모은 자료들이 들어있겠지. 30년간 내 목숨을 위협하는 폭탄을 안고 살았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30년간 사겨왔던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자. 너도 나도 너무 오래 기다렸어. 하지만 이 무서운 대결이 벌어지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평범해 보였던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고 30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은 한 달 전 며느리 미영이가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평범했던 아침이 이상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시어머니를 위해 아침 죽을 끓이려고 부엌으로 향하던 오전 7시. 코끝에 묘한 냄새가 스쳤어요. 무언가 타는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가스레인지를 의심했죠. 혹시 어젯밤 제대로 끄지 않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가스레인지는 말끔히 꺼져 있었어요. 토스터도 마찬가지였고 전자레인지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탄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미영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화장실, 안방을 둘러봐도 특별한 게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방 쪽으로 갈수록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73세의 순자 할머니는 평소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방 정리를 하고 간단한 체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30년간 그 루틴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죠. 그런 할머니가 오늘따라 방에서 조용히 계신 것도 이상했습니다. 미영이 할머니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여 보니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죠. 평소라면 그냥 청소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 탄내 때문에 신경이 쓰였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본 미영은 그만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73세의 시어머니가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작은 양철통 안에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할머니는 젓가락으로 타고 있는 종이들을 뒤적이고 계셨죠.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표정이었어요. 평소 온화하고 자애로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불꽃을 바라보고 계셨고 입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할머니의 반응이 더욱 기이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며 당황해 하실 텐데 전혀 놀라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차분하게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이 미영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는 거라고 둘러대셨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죠.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미영이 가까이 다가가 양철통을 들여다봤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기사였어요. 그것도 누렇게 바랜 아주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었죠. 불꽃에 타들어가는 글자들 사이로 미영이 본 것은 연쇄 방화, 가족, 전원 사망, 용의자 도주 중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었어요. 미영이 이게 무엇인지 왜 이런 기사를 태우고 있는지 물어보려는 순간 할머니가 급히 컵에 담아둔 물을 부어 불을 껐습니다. 지글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젓가락으로 재를 휘저으며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셨죠. 할머니가 그냥 오래된 것들이니까 버리는 거라고 설명하셨지만 미영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미영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간 무엇을 숨기고 살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그 비밀을 없애려고 하셨을까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생 저녁 9시면 주무시던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깨어 계셨어요. 미영이 새벽 2시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을 때 할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창문 틈새로 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한 손으로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꼭 쥐고 계셨죠.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누가 있는지, 누가 와 있는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낮에는 또 완전히 멀쩡하셨어요. 요리도 잘하시고 손자 지우와 장기도 두시고 전혀 이상한 점이 없으셨죠. 이상한 건 오직 밤이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는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점검하기 시작하셨어요. 현관문, 베란다문, 심지어 화장실 작은 창문까지 모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셨는데 그때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날 새벽 미영은 우연히 할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할머니 방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누군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아직 안전하지만 언제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며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셨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 손자를 다정하게 부르시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어떤 중요한 작전을 논의하시는 것 같았죠.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비라니 대체 무슨 준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누구와 통화하시는 거였을까요? 75세 할머니가 새벽에 이런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남편 준호와 이 일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준호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사실 준호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준호가 말하길 평소 택배 기사가 와도 반갑게 맞이하시던 어머니가 요즘엔 깜짝깜짝 놀라며 숨으려 하신다는 거였어요. 지난주에는 택배 기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잘못 왔다. 여기 아니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대요. 더 이상한 건 어머니가 평소에 즐겨보시던 TV 프로그램도 안 보신다는 거였어요. 대신 뉴스만 계속 보시면서 특히 사건 사고 뉴스가 나오면 유난히 집중하셨다고 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였죠. 준호는 어머니께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게 하자고 제안했고 미영도 동의했어요. 치매든 다른 질병이든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 말이에요. 그날 밤도 할머니는 또 늦게까지 깨어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 일부러 깨어서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정확히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모든 문을 확인하고 창문을 점검하고 심지어 현관 앞에서 5분간 서 계셨죠.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셔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미영이 몰래 봤을 때 그건 오래된 수첩 같은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수첩을 펼치고 뭔가를 적으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할머니가 다시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이번에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그 통화에서 미영이 들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30년이라니. 할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을 30년이나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끊는다는 거였을까요?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이상한 밤들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을 때 정말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4월 22일 일요일 새벽 3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거든요. 톡톡톡.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 들렸죠. 준호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소리가 났던 건 분명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김순자. 하지만 보낸 사람란은 완전히 공백이었어요. 운송장 번호도 이상했죠. 평소 보던 것과 형식이 달랐어요. 준호가 택배를 들고 들어오려는 순간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완전히 옷을 갖춰 입고 계셨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말이에요. 할머니가 그 택배를 보시는 순간의 표정을
미영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평생 그렇게 무서워하시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급하게 택배를 낚아채시더니 내 거다 나중에 열어볼게라고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가져가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새벽 3시에 택배가 올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보낸 사람도 모르는 택배가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었어요. 30분쯤 지나서 할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찢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가 작은 비명을 지르시는 소리가 들렸죠. 미영과 준호가 급히 달려가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소리치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분리수거를 꼼꼼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모든 걸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더라고요.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우연히 그 모습을 봤대요. 할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2개나 들고 나가시는데 봉투가 꽤 무거워 보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멀리 있는 쓰레기장까지 가서 버리셨다고 해요. 왜 굳이 멀리까지 가서 버리셨을까요? 평소라면 바로 아래층 쓰레기장에 버리시는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미영이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평소 할머니가 아끼시던 작은 나무 상자가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 상자는 할머니가 30년간 소중히 간직하시던 것이었는데 절대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미영이 상자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니 할머니가 필요 없어져서 버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실 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밤도 할머니는 또 누군가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절박했어요. 미영이 들은 바로는 드디어 찾아왔어. 30년 만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아직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덧붙이셨다고 해요. 대체 누가 할머니를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가족들이 곧 알게 될 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낀 건 15살 손자 지우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지우는 평소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할머니는 지우가 어렸을 때부터 직접 돌봐주셨고 지우도 할머니를 친엄마처럼 따랐거든요. 그래서 지우는 할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평소 자신을 보면 환하게 웃어주시던 할머니가 요즘엔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씩 지우를 보실 때 슬픈 표정을 지으시기도 했어요. 4월 25일 수요일, 지우가 학원에서 일찍 돌아왔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 도착했는데 할머니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평소라면 지우가 들어오면 바로 알아차리시는데 그날은 통화에 너무 집중하고 계셨나 봐요. 지우는 신발을 벗으면서 우연히 할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가 30년간 혼자서 이 짐을 지고 살았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모르는 게 좋겠어. 특히 지우는 아직 어리니까 라고 덧붙이셨죠. 지우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가 30년간 혼자 짊어지고 사신 짐이라니. 그게 대체 뭘까요? 그리고 왜 자신은 모르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지우는 부모님께 할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지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지우가 들은 바로는 할머니가 밤에 전화 통화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고 했어요. 목소리도 차갑고 뭔가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였죠. 특히 어제 밤에 들은 통화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는 거였어요. 미영이 할머니한테 직접 물어봤는지 묻자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셨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죠. 지우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요즘 자꾸 자신을 유심히 보신다는 거였어요. 마치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만약 나쁜 일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질문 말이에요. 지우는 그때 할머니가 농담하시는 줄 알고 할머니는 절대 나쁜 일 안 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고 눈물을 글썽이셨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할머니가 혹시 정말로 무슨 나쁜 일을 하신 걸까요?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의 통화를 다시 엿듣기로 결심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왜 할머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새벽 2시. 예상대로 할머니가 또 전화통화를 시작하셨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들은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부산에서 일어난 일을 누군가 알고 있어. 30년이 지났는데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할머니가 부산에 사신 적이 있었나요? 지우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됐어. 가족들이 알 권리가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그 비밀을 말씀하실 거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 비밀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숨기신 이유가 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가 가족들을 거실에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평소에 없던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우는 아침을 먹다 말고 준호는 출근 준비를 멈추고 미영은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고 거실로 모였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족 회의를 소집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소파에 단정히 앉으셔서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30년간 감춰왔던 비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죠. 깊은 한숨을 몇 번 쉬시더니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다
다들 짐을 싸. 당장 이사를 가야겠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모든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준호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갑자기 이사가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평생 보지 못한 만큼 단호했어요.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마침내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의 진짜 이름은 김명숙이었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은 30년 전에 새로 만든 가짜 이름이었어요. 30년 전까지 할머니는 부산에서 남편과 새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1994년 10월 15일 할머니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할머니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평소보다 늦은 새벽 1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멀리서 자신의 집 방향에서 오렌지빛이 번쩍이는 걸 봤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게 불빛이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순간만 떠올리면 숨이 막힌다고 하셨어요.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온 집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차와 경찰차 그리고 구급차들이 와 있었어요. 이웃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죠. 할머니는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가려고 했지만 소방관들이 막았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이미 늦었다고 했죠. 그때 소방관 한 명이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혹시 이 집 가족분이세요? 할머니가 그렇다고 하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안에 계시던 분들은 모두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옆에는 경찰관이 앉아 있었죠. 남편 김영수, 아들 김진호, 당시 12세, 딸 김민정 당시 9세, 막내 아들 김동현 당시 6세. 할머니의 가족 4명이 모두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전기에 합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가 병원으로 출근하기 전에 이상한 전화가 한 통이 있었거든요. 변조된 목소리였어요. 오늘 밤 내 가족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죠. 할머니는 그때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가족들이 모두 죽었죠. 할머니가 이 사실을 경찰에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도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할머니는 더 이상 부산에서 살 수 없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김명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김순자로 새 인생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니. 그리고 30년간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며 사셨다니.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럼 할머니,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신 이유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놈이 날 찾아낸 것 같아. 30년 만에. 할머니는 3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가족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1994년 10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날 아침 남편 영수 씨가 유난히 불안해 보였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한 건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다만 요즘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말만 하셨죠. 영수 씨는 부산의 한 중견 건설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달간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공사비 정산에서 자꾸 숫자가 맞지 않았거든요. 영수 씨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몇억 원씩 사라지는 돈이 있었어요.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조사해보니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었죠. 영수 씨는 이 사실을 직속 상관인 박철수 전무에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오히려 화를 내며 쓸데없는 걸 파헤치지 말라고 했죠. 그때부터 영수 씨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더 조사한 결과 박철수 전무가 건설자재 구매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했죠. 영수 씨는 고민했어요. 이걸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하지만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회사 돈이고 결국 피해는 직원들과 고객들이 볼 테니까요. 10월 14일 금요일. 영수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박철수의 횡령 증거를 정리해서 사장에게 보고하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이 박철수에게 알려졌어요. 영수 씨가 야근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는 걸 누군가 봤던 거죠. 10월 15일 토요일 아침, 바로 그 협박 전화가 온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때 그 목소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박철수의 목소리였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 오후 병원으로 출근해야 했어요. 중환자실 근무라 빠질 수도 없었고 설마 정말로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영수 씨는 할머니를 배웅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아이들과 함께 다른 데 가서 자는 게 어떨까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과민 반응이다. 괜찮을 거다라고 말렸어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밤 새벽 1시 할머니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 건 불타는 집이었어요.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들이 와 있었고 이웃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죠.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목조주택이라 불이 금세 번져서 집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 있었거든요. 구급대원들이 4개의 시신을 옮기는 걸 봤을 때 할머니는 정신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새 아이 모두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은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서 죽은 거였죠.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는 걸. 박철수가 남편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이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저지른 방화라는 걸 말이에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박철수는 그날 밤 서울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댔고 부하들을 시켜서 저지른 일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사건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처리되었고 박철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횡령을 저질렀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부산에서 살 수 없었어요. 박철수가 자신도 위험하다고 협박했거든요. 너도 조심해라.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르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서울로 도망쳤어요. 김명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김순자가 되어서 새 인생을 시작한 거였죠. 30년간 복수의 기회를 노렸지만 박철수는 워낙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증거를 찾을 수도 없었고 할머니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이제 그 박철수가 할머니를 찾아낸 것 같았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할머니의 고백을 들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미영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박철수가 할머니를 찾는 걸까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신 바로는 최근에 부산에서 큰 건설 비리 사건이 터졌다고 해요. 30년 전 남편이 다니던 그 회사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검찰이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30년 전 화재 사건도 다시 주목받게 된 거였어요. 박철수는 이제 7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건설업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30년간 계속 비리를 저질러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거든요. 하지만 과거 사건이 재수사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특히 영수 씨가 남긴 자료가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당시 영수 씨는 횡령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뒀었거든요. 만약 그 자료가 발견되면 박철수는 감옥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유일한 증인인 할머니를 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할머니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복수를 노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에요. 지난 몇 달간 박철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할머니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30년 전 김명숙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진 여성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아낸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김순자 할머니가 바로 그 김명숙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얼굴도 많이 늙었고 이름도 바뀌었지만 신원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낸 게 바로 그 택배였어요. 할머니를 협박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택배 안에는 30년 전 화재 사건 당시에 신문 기사와 할머니 가족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살아라. 입 다물고 있으면 건드리지 않겠다는 협박 편지도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박철수는 할머니가 정말로 위험한 존재인지 더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할머니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주변을 배회하는 남자들. 할머니가 시장 갈 때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할머니는 그들이 박철수가 보낸 감시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죽기 전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집 주변을 배회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창문을 확인하며 지내신 거였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가족들이었어요. 30년 전처럼 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지우가 질문했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사를 가자는 거야. 다시 숨어 살아야 해. 하지만 준호가 반대했어요. 엄마, 평생 도망만 다닐 순 없잖아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30년 전에도 신고했어. 하지만 소용없었지. 박철수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경찰도 그의 편이야. 미영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단 피해야 해.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복수를 해야지. 복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족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73세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복수라는 말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간 가족의 원수와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는 없었던 거였죠. 할머니의 고백이 끝난 그날 밤, 정말로 위험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열쇠 구멍을 건드리는 소리였죠. 지우가 가장 먼저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또 문을 확인하시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현관 밖에서 나고 있었어요. 지우가 부모님을 깨웠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특수 도구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누구세요? 라고 소리치자 남자들이 재빨리 사라졌어요. 하지만 현관문 자물쇠에는 분명히 손상된 흔적이 있었죠. 할머니가 나오셔서 그 흔적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작됐구나. 박철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다음 날 아침,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학교에 가려고 아파트를 나섰는데 이상한 남자가 뒤따라왔던 거예요. 지우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학교까지 가는 내내 그 남자가 계속 따라왔죠. 심지어 지우가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도 끈질기게 따라왔어요. 학교 앞에서 지우가 뒤돌아보니 그 남자가 지우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신고하는 것 같았죠. 지우는 무서워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선생님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후에 미영이 시장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계속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것 같았죠. 준호도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아들 맞죠? 조심하세요. 가족이 위험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박철수가 할머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다시 열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가족들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경찰을 믿지 못하셨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어. 박철수의 돈과 권력 앞에서 경찰도 무력했지. 미영이 제안했어요. 그럼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때요? 30년 전 사건을 다시 조명해 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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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전 사건을 다시 조명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증거가 없어. 내 말만으로는 안 돼. 그때 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남긴 자료는 정말 없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지우를 보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할머니가 항상 소중히 간직하시던 나무 상자 있잖아요.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영수 아빠가 정리한 자료 일부가 있어. 횡령 증거들 말이야. 가족들이 놀랐어요. 30년간 그런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계셨다니. 그럼 왜 진작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무서웠어. 그 자료를 꺼내는 순간 박철수가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철수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할머니가 결심을 굳히셨어요. 좋아. 이제 진짜로 끝장을 내자. 30년간 참아왔지만 내 가족들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그날 밤 할머니는 30년간 숨겨뒀던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안에는 정말로 남편이 정리한 횡령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박철수의 횡령 증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꺼내신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던 미영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류 뭉치 사이에 신문 스크랩이 하나 끼어 있었는데 날짜가 5년 전이었어요.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은 부산 건설업계 거물 박철수 전 회장 별세였습니다. 미영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박철수가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할머니가 그 기사를 보시더니 당황하셨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박철수는 2019년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어요. 향년 73세였죠. 준호가 의아해했어요. 엄마, 그럼 할머니를 협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박철수가 죽었는데. 할머니도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30년간 박철수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오셨는데 정작 그 박철수는 이미 5년 전에 죽었다니요. 지우가 인터넷으로 더 검색해 봤어요. 정말로 박철수는 2019년 8월에 사망했고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지금 할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영이 다시 그 신문 기사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기사 하단에 작은 글씨로 고인은 아들 박민수 씨와 사위 김태일 씨 등을 두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태일이라는 이름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우가 기억해냈어요. 아, 맞다. 할머니가 전화 통화할 때 김태일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태일. 맞아, 그놈이구나. 할머니가 설명해 주신 바로는 김태일은 30년 전 화재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박철수의 사위였다니.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화재 사건 당시 김태일은 부산 서부경찰서의 형사였어요. 그가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할머니 가족의 화재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김태일은 이상하게 수사를 진행했어요. 할머니의 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고
박철수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것도 대충 했어요. 할머니는 그때 김태일이 단순히 무능한 경찰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박철수의 사위였던 거였죠. 즉, 김태일은 처음부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장인인 박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박철수는 죽었지만 김태일은 살아있었어요. 최근 부산에서 건설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30년 전 사건도 재조사 대상이 되었고 김태일은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만약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김태일도 사건 은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면 큰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김태일이 할머니를 찾아낸 거였어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증거를 없애고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려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30년간 잘못된 사람을 원망하고 살았구나. 진짜 적은 김태일이었어. 준호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김태일을 찾아야 해. 그리고 30년 전 진실을 밝혀야지. 하지만 김태일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태일은 할머니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태일에 대해 더 조사해 본 결과 그의 정체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지우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김태일은 현재 65세로 5년 전에 경찰에서 은퇴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30년간 부산 경찰서에서 근무했고 마지막엔 서장까지 지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김태일의 딸이 박철수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거였어요. 즉, 박철수와 김태일은 이중으로 연결된 관계였던 거죠. 이제 30년 전 사건이 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는지 명확해졌어요. 김태일은 단순히 장인을 보호하려던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미래를 지키려던 거였어요. 할머니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30년 전 화재 사건 당시 김태일은 아주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했다고 해요. 현장 검증을 대충 했고 중요한 증거들을 놓쳤죠. 특히 방화의 흔적이 있었는데도 전기 합선으로 결론지었어요. 할머니가 박철수의 협박 전화에 대해 신고했을 때도 김태일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거부했어요. 심지어 할머니를 의심스럽게 보기도 했죠. 혹시 보험금을 노리고 거짓 신고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그때 너무 억울했지만 경찰이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도 더 이상 부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죠. 주변에서 수상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할머니가 가족을 죽였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야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김태일은 계속 신경이 쓰였나 봐요. 할머니가 언젠가 진실을 밝히려 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할머니의 행적을 확인했어요. 서울에서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30년간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살고 있었고 과거를 들춰내려 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최근에 부산에서 터진 건설비리 수사였어요.
검찰이 과거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30년 전 화재 사건도 재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김태일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만약 당시 수사 과정이 재검토되면 자신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게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은퇴한 경찰관이 과거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되면 큰 스캔들이 될 것이고 자신의 명예와 가족의 미래가 모두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김태일은 결국 할머니를 직접 찾아내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협박으로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낸 게 그 택배였죠. 조용히 살아라. 과거를 들춰내지 마라는 경고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쉽게 굴복하지 않자 더 강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족들을 감시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집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죠. 미영이 물었어요. 그럼 김태일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 30년 전에도 내 가족을 죽였잖아. 박철수가 실행했다면 김태일은 그걸 덮어줬어.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김태일은 단순한 협박자가 아니라 30년 전 사건의 공범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할머니와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권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김태일 한 명이 경찰 전체를 조종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해하셨어요. 김태일은 30년간 경찰에서 일했어. 아직도 경찰 내부에 인맥이 많을 거야. 그때 지우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때요? 기자들이라면 경찰보다 더 적극적으로 취재할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중요한 걸 기억해내셨어요. 잠깐! 영수 아빠가 남긴 자료 중에 김태일과 박철수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어. 30년 전 회사 회식 때 찍은 거야. 그 사진이 있다면 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거였어요. 할머니가 기억해낸 사진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나무 상자를 뒤져봤어요. 서류들 사이사이에 오래된 사진들이 몇 장 끼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할머니가 찾던 사진을 발견했어요. 1994년 회사 송년회 사진이었어요. 부산의 한 호텔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앞줄에는 회사 임직원들이 앉아 있고 뒷줄에는 가족들과 관련 기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박철수와 김태일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둘이 어깨를 감싸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박철수, 전무, 김태일 경사, 부산 서부서 이렇게 말이에요. 지우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거면 증거되지 않아요? 둘이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히 아는 사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할머니가 다시 서류들을 뒤져보셨어요. 그러다가 아주 특별한 서류를 발견하셨어요. 그건 남편 영수 씨가 직접 작성한 수사 일지였어요. 화재 사건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상하게 느꼈던 점들을 기록해둔 거였죠. 일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태일 경사가 현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 방화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전기 합선으로 결론 내리려 함.
박철수와의 관계를 묻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대답했으나 구체적인 관계는 밝히지 않음, 증거 수집이 부실함, 현장에 남아있던 유류 냄새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음, 목격자 진술을 받지 않음, 이웃들이 사건 당일 수상한 차량을 봤다고 했으나 무시함. 이 기록들은 30년 전에도 김태일의 수사가 의도적으로 부실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김태일 경사가 박철수 전무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걸 목격함. 사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만나는 것은 부적절함. 즉, 영수 씨는 이미 30년 전에 김태일과 박철수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의심을 확실한 증거로 만들기 전에 화재로 사망한 거였죠. 미영이 감탄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꼼꼼하신 분이었네요. 이런 기록까지 남겨두시다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수 아빠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어.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 이제 어느 정도 증거가 모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30년 전 증거만으로는 현재의 협박과 위협을 입증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지우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 김태일이 보낸 협박 전화나 택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할머니가 생각해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택배는 버렸지만 통화 기록은 휴대폰에 남아있을 거야.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들이 여러 통이 있었어요. 그 번호들을 역추적해 보면 김태일과 연결될 수도 있었어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이제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에 제보해봐요.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이셨어요. 김태일이 가만히 있을까?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알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진실을 밝히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가족의 안전도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새벽 3시 또다시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따르는 소리가 아니라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깼어요. 누군가 정말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가 급히 일어나서 골프채를 움켜쥐고 거실로 나갔어요. 미영은 지우를 자신의 뒤에 숨기고 할머니는 30년간 간직해온 나무 상자를 꼭 안고 계셨어요. 거실로 나간 준호가 본 건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그들은 손전등으로 집안을 살피고 있었죠.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준호가 소리치자 남자들이 재빨리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남자가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65세 정도의 남자였는데 다른 2명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당당하고 여유로웠죠. 할머니가 그 남자를 보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태일. 30년 만에 만나는 원수였어요. 김태일은 할머니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네, 김명숙. 아니, 이제는 김순자라고 해야 하나.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30년 만이구나, 김태일. 드디어 직접 나타났네. 김태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꽤 잘 살고 있었구나. 새 가족도 꾸리고 손자도 있고 평화로운 삶이었겠어. 그 말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세요. 무단 침입이에요. 하지만 김태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단 침입이라. 3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네, 엄마가 말이야. 할머니가 이를 악물며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 내가 찾는 건 나잖아. 김태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너를 찾아왔어. 30년간 잘 숨어 살았지만 이제 끝이야. 그는 할머니가 안고 있는 나무 상자를 가리켰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어. 영수가 모은 자료들이겠지. 할머니가 상자를 더 꼭 안으셨어요. 이걸 왜 가져가려고 하는데? 왜긴 왜야? 내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김태일이 설명한 바로는 최근 부산 검찰이 3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자신의 행적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만약 영수가 남긴 자료가 세상에 나오면 난 끝이야. 사건 은폐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될 거거든. 그래서 김태일은 할머니를 찾아낸 거였어요. 마지막 증거를 없애고 증인도 없애려고 말이에요. 30년 전처럼 또 사고를 만들까 했는데 요즘은 수사 기법이 좋아져서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김태일의 말에 온 가족이 소름 돋았어요. 정말로 가족들을 해칠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무리 협박해도 소용없어.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야. 김태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김태일과 부하들이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지우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거였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김태일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30년을 기다렸어. 이제야 내 가족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겠구나. 김태일이 체포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할머니가 30년간 믿어왔던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거든요. 김태일의 자백에 따르면 30년 전 화재는 박철수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었어요.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거였죠. 사실 박철수는 정말로 횡령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박철수는 다른 더 큰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 비리에는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까지 개입되어 있었거든요. 영수 씨가 발견한 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거대한 건설 비리 조직의 일부였어요. 수백억 원 규모의 돈이 움직이는 사건이었죠. 그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김태일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박철수를 도와준 게 아니라 비리 조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30년 전 화재도 김태일이 주도했어요. 박철수는 처음에는 영수 씨를 회유하려고 했지만 김태일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제안한 거였죠. 증인을 없애는 게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김태일은 자신의 경찰 권한을 이용해서
범죄 조직과 연결된 방화범들을 고용했어요. 그들이 30년 전 그날 밤 할머니 집에 불을 지른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김태일이 30년간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비리를 발견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때로는 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기도 했죠. 할머니는 그 많은 피해자 중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어요. 김태일의 자백에 따르면 30년 전 화재 당일 할머니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았다는 거였어요. 막내 아들 동현이가 화재 당시 의식을 잃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김태일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치료를 방해해서 결국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즉, 동현이는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김태일 때문에 죽은 거였어요. 이 사실을 들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30년간 가져왔던 죄책감과 새로운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내 막내를, 내 동현이를 너희가 죽였구나. 할머니의 절규를 들은 가족들도 모두 울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경찰이 김태일의 집을 수색하던 중 30년간 보관해왔던 파일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중에는 할머니에 관한 감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김태일은 30년간 계속해서 할머니를 감시해왔던 거였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심지어 할머니가 준호와 재혼하는 것도, 지우가 태어나는 것도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왜 30년간 감시만 하고 가만히 있었죠? 경찰이 물었어요. 김태일이 대답했어요. 김명숙이 복수를 시도할까봐 지켜본 거야. 하지만 30년간 조용히 살더라고. 그래서 그냥 두었지. 즉, 할머니가 조용히 살고 있는 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최근 재수사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였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30년 전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단순한 방화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조직과 연관된 조직적 범죄였던 거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김태일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났어요. 할머니도 가족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었죠. 김태일의 자백과 압수된 자료들을 분석하던 중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30년간의 감시 기록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최근 5년간의 기록이 이상했어요. 김태일이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보호라니 무슨 뜻일까요? 경찰이 김태일을 다시 신문한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실 김태일은 지난 10년간 마음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특히 박철수가 죽고 난 후 김태일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30년간 저질렀던 범죄들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5년 전부터는 오히려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다른 비리 조직원들이 할머니를 해치려 할까봐 걱정했던 거죠. 다른 조직원들이요? 경찰이 물었어요. 김태일이 털어놓은 바로는 30년 전 비리 조직이 아직도 활동 중이라는 거였어요. 박철수와 김태일은 말단 멤버에 불과했고 진짜 핵심 인물들은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최근 부산 재수사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면서 할머니를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김태일이 최근에 할머니를 협박한 건 사실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다른 조직원들이 오기 전에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할머니가 쉽게 따라주지 않자 결국 직접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침입한 것도 준호가 물었어요. 다른 놈들이 먼저 올 수도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영수가 남긴 자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고. 즉, 김태일은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할머니를 보호하려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김태일이 알려준 바로는 30년 전 비리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현재도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중 한 명이 현재 국회의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대기업 회장이었거든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김태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 사건이 재수사되면서 모든 게 밝혀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특히 영수가 남긴 자료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김태일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30년 전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협력하겠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더 큰 악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간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마지막에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니요. 하지만 여전히 김태일이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김태일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 나는 내가 받을 처벌을 받을 거야. 다만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건 막고 싶어. 그때부터 할머니와 김태일의 기묘한 협력이 시작되었어요. 30년간의 원수가 손을 잡고 더 큰 악과 맞서는 거였죠. 김태일의 협력으로 30년 전 비리 조직의 핵심 멤버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김태일이 경찰에 자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직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죠. 할머니와 가족들을 직접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주변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김태일의 증언을 듣고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이 할머니 가족에게 경호를 붙여준 거였죠. 그날 밤 새벽 2시 진짜 대결이 벌어졌어요. 조직원들이 아파트에 침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찰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 총격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죠. 결국 조직원 5명이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의 자백을 통해 배후 인물들까지 모두 검거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30년간 숨겨졌던 거대한 비리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들이 모두 연루된 수백억 원 규모의 조직적 범죄였죠. 할머니의 남편이 발견했던 건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할머니는 법정에서 30년간의 한을 모두 털어놓으셨어요. 30년간 제 가족의 원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행복한 시간도 보냈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적은 개인이 아니라 썩은 시스템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스템과 맞서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걸요. 할머니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결국 모든 배우 인물들이 처벌받았고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어요. 김태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지만 진실 규명에 협력한 점이 참작되어 다소 감형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드디어 30년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6개월 후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할머니는 다시 김명숙이라는 본명으로 살아가기로 하셨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가족들도 할머니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어요. 30년간 혼자 감당해 오신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된 후로는 할머니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었거든요. 지우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평화로우세요?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평화로워. 영수 아빠와 아이들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죠. 30년 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들과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돕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그것이 할머니가 30년간의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미영도 할머니의 일을 돕기로 했어요. 법무부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준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지우는 나중에 검사가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했어요. 온 가족이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김태일이 교도소에서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30년간의 죄를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죠.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답장을 보내셨어요. 용서는 쉽지 않지만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당신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미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진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73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앞으로 살 날들이 기대되었어요. 1년 후 할머니의 77번째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어요.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30년간 짊어지셨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니 정말로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생일상을 차리며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할머니가 온 가족을 둘러보시며 답하셨어요. 가족이야. 30년 전에 잃었던 가족, 그리고 새로 만난 가족, 모두가 내 삶의 의미였어. 힘들 때도 가족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행복할 때도 가족이 있어서 더 행복할 수 있었지.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의 기나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고, 이제는 진짜 행복한 시간만 남았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하고, 오해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함께 껴안고 치유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김명숙 할머니는 30년간 혼자 싸워왔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죠. 여러분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털어놓아 보세요. 가족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따뜻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